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송자희입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간밤새 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한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나란히 사이좋게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나스닥이 처음으로 15,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요.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50번째 고점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이 FDA 승인이 되면서 미국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논의한다는 소식과 중국의 코로나19 통제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한 1.28% 근방에서 거래가 됐고 이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유가는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에 대한 생산 우려와 함께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네, 10월물 WTI가 2.9% 오르면서 배럴당 67.54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주일 전 가격 수준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제조업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미국의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한 마이너스 0.1%로 예측치를 상회했고 또 운송업을 제외한 제조업 근원 내구재 수주는 전월 대비 상승한 0.7%로 예측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 사항들,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잠시 후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코너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맞서는 누구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자, 올게 왔죠, 여러분들. 뭐 잭슨 홀 회의 그리고 금통위 발표까지 D-1인데 오늘 이거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사실 이번 잭슨홀 회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조금 결론만 얘기하자면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 정도만 먼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1시간 동안 얘기 드릴 건데 금통위 관련해서도 좀 시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 늦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먼저 시사드리고 싶어요.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네, 내일. 근데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실 때 증시에 어떤 영향 요소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국내 증시도 그렇고 또 나스닥이나 미 증시 분위기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거 보니까 금통위와 또 잭슨홀 미팅을 보면서 관망세를 띠는 분위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께서 어떤 내용 짚어주실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넘치는 유동성과 기업 실적 호조에 맞물려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반등과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급등세가 꺾였습니다.
오일은 멕시코만 화재와 중국의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일주일 전 가격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유로 FX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에 유로화가 하락했습니다. 네, 나스닥과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Goldman requires vaccines for employees, visitors entering its offices라는 제목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임직원과 사무실 방문객에 대해서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라는 내용의 제목인데요. 내용을 보다 면밀히 좀 살펴보면 골드만삭스가 9월 7일부터 사무실을 방문하는 직원과 방문객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또한 이 24일에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25일부터는 모든 공용구역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네,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하게 되고 또 예방접종을 받을 시에는 반나절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이 됐는데요. 네, 미 FDA가 23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승인을 하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민간 기업 고용주들에게 백신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죠.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 역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은행이자 뉴욕시 최대 기업 중 하나인 JP 모건은 백신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초 직원들에게 예방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사무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자 백신 FDA 승인 소식에 힘입어서 또 미 정부와 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미 이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많은 기업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미 접종자 입원율이 접종한 사람들보다는 29배나 더 높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샌프란시스코 주에서는 실내 레스토랑이나 체육관에 입장할 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 잠시 후에 시황과 관련해서 맞서는가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나스닥 시세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현재 0.1% 오른 15,3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바로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죠. 머리가 한 가닥이 자꾸 내려오네요. 네, 다음부터 좀 잘 바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차트는 정배열 우상향을 좀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지지 평가를 한번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은 오늘 당일 진폭만 볼게요. 오늘 당일 진폭만. 당일 진폭이 너무 이제 박스권 랠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너무 당연스럽게 잭슨홀 회의를 좀 기다려 보겠다. 뭐 이 정도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가 이제 추세 추종이 아닌 어떤 시장에 대한 힘이 거래량이 실리는 게 아닌 관망하면서 그대로 계속적으로 상단에서 그냥 랠리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단기적인 평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잭슨홀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긴 하죠. 중요한 회의긴 한데 자, 지금 나스닥 일봉을 한번 볼 건데 네. 신고점을 갱신한 상태인데 이게 어떠한 뭐 시장에 대한 급락과 급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급락과 급등을 일으킬 만한. 잠시만요. 네. 나스닥이 이제 15,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15,000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지금 시장 상황에선 그래요. 급락과 급등을 일으킬 만한 이런 요소는 아니에요. 네. 급락과 급등을. 사실 이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문제죠.
방향성에 대한 문제고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학술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테이퍼링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언급을 공식화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냥 어떤 지금 경제 회복이 잘 되고 있다 뭐 이 정도, 그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를 여러분들 좀 보시려고 판단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래는 많이 띄어지죠. 사실 거래량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일 진폭에 대한 거래량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최근 추이를 보면은 뭐 음봉, 양봉 형태로 나오는데 이게 나왔다고 해갖고 뭐 시장이 엄청 큰 그 방향성을 잡고 이러진 못해요. 내일 회의가. 자, 일단 PPT 보면서 한번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 마스터님께서 금통위와 또 잭슨홀 미팅을 코앞에 네. 두고 이야기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또 우리 유튜브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근데 좀 이제 기대치만큼 사실 이제 네. 어떤 확실한 결론을 못 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일단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 잭슨홀 회의는 뭐냐면은 그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중장기적인 거시 정책 전략을 학술적으로 논하고 공유하는 자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생각보다. 잭슨 회의라는 게 10년 동안 있었던 내용인데 밑에 표가 최근 10년간 잭슨 회의에 대한 주제인데, 사실 이제 2007년 이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오면서 어떤 시사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었죠. 양적 완화 시사,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발표. 근데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이번엔 언급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경제 회복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 관련해서 델타 바이러스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하이라이트고, 사실 완화적 스탠스도 기대 가능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실 이제 공격적인 강경한 스탠스를 좀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제 노란톡에도 좀 어떤 분이 테이퍼링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준치 대비해갖고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완화적 스탠스. 그러니까 완화적이라고 해갖고 돈을 푼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 나오는 화면 보이시죠? 완화적 스탠스 이래가지고 뭐 양적 완화, 돈을 더 푼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지금 기대치가 가지는 게 시장에, 그리고 페드 파월 의장한테 기대를 가지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이제 채권 매입 축소하는 거 아니야? 예, 이거 오늘 공식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 기대치는 못 미칠 거다라는 판단이에요. 그 제가 전전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어떤 지표랑 상황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잭슨홀 회의 이후 어떻게 보면 9월에 있는 미국 고용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서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또 한 번 상승 추이 맞물린다면 거진 테이퍼링이 이제는 빠르게 확정될 것이다. 그때 판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현실상 여러분들이 딱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잭슨홀 회의에는 단순히 이제 증시라든가 달러 인덱스의 거래 유동량만 넘칠 가능성이 높고, 확실한 또 객관적인 수치값이 도출될 때 그때 한번 달러 값은 강세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죠? 증시는 영향 요소가 좀 낮을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 근거를 이제 국채 금리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경제 TV 보시면은 이런 게 많잖아요. 잭슨홀 회의, 증시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영향요소 낮다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낮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낮다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거기서 드러나는데,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는 영향요소가 굉장히 높지만은
사실 국채 금리를 어떻게 급등시키거나 급락시킬 만한 요인을 일전에 페드에서 해지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상단에서 계속 흔드는 구간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정답에 제일 가깝다고 봐요. 예. 잭슨 홀웨이는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뭐 시간 지나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달 9월 초에 있을 비농업 고용지수 있죠? 이게 잭슨 홀웨이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제 예상 시나리오는. 네, 어쨌든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재료 가능성은 던지되 직접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완화적 스턴스에 가깝겠죠. 네, 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히려 비농업 고용지수 다음에 이제 강경하게 높게 나온다면은 시장 시나리오가 확실하게 이제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이게 주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증시의 영향 요소는 굉장히 낮습니다. 당일 진폭은 크겠죠. 근데 그 진폭 가지고 와 이거 앞으로 막 증시가 꺾인다, 오른다 이걸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통위 한번 알아보죠. 네, 금통위. 지금 계속 나오는 내용이 이거잖아요. 50대 50이래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일단은 좀 결론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한번 돌다리 두들길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돌다리를 두들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죠? 미국의 고용 지표를 한번 확인하고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증권가에 대한 예상 어떤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이주열 총재가 이제 2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시사했는데 이번에 한 번만 하겠다. 이 가능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 이제 페드도 어떤 이제 공격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출을 안 하고 있는 여건 내에서 그죠? 금통위가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긴급 금리 인상이라든가 뭐 이거 가능성보다는 한번 그래 그 페드에서 고용 지표가 실제로 회복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가볼까? 이럴 가능성이 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일단 의지는 굉장히 보여줬어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지는. 이건 연내 가능성은 진짜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내. 다만 이번 금통위에서 업을 할 건가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페드에 대한 어떤 전략을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거라는 한국은행 전략이 좀 심어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8월에 대한 어떤 금융 환경 뭐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어떤 잭슨 홀 회의라든가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부풀려져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을 거라는 거를 먼저 언급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비농업 고용 지수가 진짜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저는 오히려 여기 좀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에. 시장에 대한 어떤 예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한국 증시가 지금 오늘도 이제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된 상황인데 네. 약반등이 좀 일어났죠. 네, 좀 지속적인 반등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단식으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포트 조정을 조금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트 조정은 상단 3,300선 도달을 했을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사실 이제 올해 들어서 이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식하실 때 이제 앞으로는 가치주보다 성장주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가치주보단 성장주.
이게 좀 다른 말로 꼬우면 어떻게 말이 될까요? 앵커님 혹시 아세요? 가치주보다 성장주다. 가치주보다 성장주다. 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봐라. 더 평가된 곳에 관심을 가져라는 말 네,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말 같지만은 네. 결국은 말장난이거든요. 저는 왜냐면 원래 제 성격 스타일이 이럽니다. 말장난인 게 뭐냐면은 그냥 급등 재료만 가지고 평가를 해라. 이 부분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 가치주보다 성장주로 간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그렇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걸 다르게 표현한 것밖에 안 돼요. 네. 급등 재료 갑자기 뜨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만큼 오르지 못할 거란 걸 좀 회피해서 말하는 거랑 같아요. 가치주보다 성장주에 좀 투자를 하라는 말은. 유동성이 좀 끊길 때 이러한 현상이 드러날 수 있는데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시고 최근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잭슨 홀웨이라든가 이제 금통위 발표 관련 내용에서는 증시의 영향 요소는 굉장히 낮습니다. 가던 길로 가고 그죠? 그거를 구색 맞추기가 들어갈 거예요. 각종 언론은 이번 잭슨 홀에서 어때가지고 증시가 어떻게 됐다. 다만 지금 증시의 가장 큰 요인은 사실 이제 국채 금리라고 제가 언급을 드린 거는 거시적인 자본에 대한 이동에 대한 평가값이 두드러지게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번 잭슨 홀 회의에서 그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 요인은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증시 영향 요소도 전 낮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거를 평가한다면은 제가 바이든 정부의 국채 발행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발행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버리는 순간 그때 급등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발행은 이제 인프라 정책과 이제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게 아마 4분기에 가능성이 놓이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만 좀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시장에서 뭐 3,700선, 3,500선 그죠? 이렇게 예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많이 오를 대로 올랐다. 지금 여러분들 3,200선이잖아요. 예. 3,400선. 거의 다 도달을 했다. 이런 평가값이 또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3,300선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자기 시장에 대한 진입가에 대한 평가를 좀 모멘텀을 줄이고 다시 재평가하는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게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자, 최종 정리 들어갈게요. 오늘 나스닥 관망한 이유는 잭슨 홀웨이를 기다리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강경한 페드에 대한 파월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단순 시장에 대한 회복, 재료만 던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추후 집중해야 될 내용은 다음 달 9월 있을 비농업 고용 지수예요. 이게 아마 이제 달러에 대한 변화값을 이룰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하는 게 테이퍼링을 확인하는 길이다. 이렇게만 평가드리고 한국 금통위는 지금 현재로서 페드에 대한 어떤 전략을 한 번 더 체크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단계를 밟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대두되는 상황이다.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 이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금통위에 대해서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미 기사들도 잭슨홀에 관심이 이미 시들하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이거 화면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작년에 이제 잭슨 홀웨이 미팅 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가를 이제 상향 조정하는 거거든요. 기대값을. 원래 이제 물가가 이제
2.5% 도달해버 2% 이상 돌파해버리면은 당연스럽게 통화 정책이 추구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건 돈을 더 풀어야 되니까 물가 목표치를 상향 올려가지고 앞으로 더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줬었죠. 그죠? 근데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일련 발표는 굉장히 쉬워요. 하나에 대한 어떤 이런 기본적인 정책 발표는. 근데 이제 출구 전략의 시작은 테이퍼링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제 강경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이즈가 다른 거죠. 내일 갑작스럽게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발언을 해버린다면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거예요. 그거를 페드도 알겠죠. 파월도 알고, 그죠? 좀 파월이 성격이 굉장히 느슨한 스타일이에요. 막 그렇게 깊게 다가서고 빠르게 처리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 차분하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리고 파월이 좀 비둘기파에 굉장히 가까워요. 비둘기파. 이제 추구 전략은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천천히 딜레이 시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내다보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 완화적 스탠스라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화적 스탠스가 뭐죠? 자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완화라는 표현은 양적 완화, 돈을 더 푼다는 개념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대치보다 생각보다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아시겠죠? 이 한 문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계속 미 증시도 또 국내 증시도 상승해서 마감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9월 고용 지표가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릴 테니까요. 본방사수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뽀로로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던데요. 이 부분이 증시 상승에 긍정적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저희가 방금 또 파월 의장 얘기를 마침 했는데 바로 흐름이 이어지네요. 네, 이거는 누구나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향 요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증시 상승과 사실 증시에 대한 상승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네. 왜 나온 말이냐면은 파월이 이제 비둘기파잖아요. 네, 좀 비둘- 온화하셔서 그런가요? 비둘기파라는 거는 뭐냐면은 돈을 뿌리는데 적극적이라는 거죠. 예. 그죠? 그러면은 돈을 뿌린다는 개념은 뭐냐면은 국채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이죠. 채권을 더 매입하는 요인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 유동성이 그죠? 풍부해지겠네요. 예, 저 말에 대한 표현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돈을 안 뿌리더라도 이거를 딜레이 시킬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증시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만약에 반대적으로 이제 매파 대비로 평가를 한다면은, 파월 의장은 증시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건 맞겠죠. 근데 파월이 연임한다고 해서 증시는 계속 올라간다. 이 표현은 아니죠. 만약에 매파 대비해갖고 다른 의장이 가능성이 매파인 의장이 나온다는 가능성을 대비해서 비교 분석해서 파월이라면 주식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죠. 다만 연임한다고 해서 증시 상승에 긍정적이다. 이 말은 모순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긍정적이기는 하나 또 증시 상승에 긍정적이냐는 다소 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재료는 아닌 거죠. 상승에 대한 재료는 전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다만
긍정적이기는 네. 하지만. 네, 긍정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단 낫다는 거예요. 네네. 비둘기 파덕이. 주식시장에 다만 이게 재료는 아니에요. 네. 절대로 재료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선왕님께서 주셨고요. 해선은 왜 금요일이나 월물 바뀔 때 이 마지막 주에는 거의 매매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잠시만요. 해왕 마스터님이랑 닉네임이 좀 비슷하시네요. 해선왕. 선이 들어가네요. 월물. 해선은 왜 금요일이나 월물이 바뀔 때 또 마지막 주에는 매매가 거의 잘 안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 월물이 변경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네. 이제 상품에 대한 거래를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제 만기가 3일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월물이 변경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트레이딩하는 선물 지수라는 거 자체가 현물이랑 수치값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만여의 날이라고 해갖고 이제 선물 옵션 그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유동성이 팍팍팍 하면서 박스로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 현물이랑 만기 때 수치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하면은 네. 그 선물 만기 때 그 현물 인수권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받을래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금 있잖아요. 금에 대한 구월물 이러면요. 실제로 금을 받을 수 있어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했지만 네. 현물에 대해서 너 받을래 하는 거네요. 아니 그 현물 인수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실제로 받은 사람 못 봤어요, 사실. 저도 궁금한데 실제로 받은 사람 못 봤어요. 네. 대부분 아니요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투자로 이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도 궁금해요. 이게 왜냐면 유가 관련해서 진짜 기름덩을 봤나. 근데 그런 사람 아직 못 봤는데, 근데 이제 선물 옵션 만기될 때 이 수치가 겹치기 때문에 좀 네. 트레이딩 힘들어요. 예.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 있고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신 분이라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단타적인 분이라면은 괜찮지만은 네. 데일리 트레이딩 기반이라면 크게 문제 없지만은 오히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괜히 강박관념을 갖잖아요. 심리적으로. 그 월물 변경 시에는 조금 트레이딩을 쉬는 걸 추천드려요. 오히려. 예.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계속 받아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트레이딩 자체가. 트레이딩이라는 게 자기 모멘텀이에요. 그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이제 오늘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주식할 때도 손실이 날 수 있고. 그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여태까지 트레이딩을 하면서 정말 많은 트레이더를 봤거든요. 손실 없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손실 없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요. 그러면은 이 투자에 대한 자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만약에 트레이딩이 다소 예상치랑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접근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압박감과 심리적인 이거를 느끼시는 분들이라면은 트레이딩을 좀 쉬고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건 정말 안 좋은 마인드예요. 예. 오히려 좀 느슨한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잘해요.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좀 마음가짐이 평온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제 손실과 수익폭에 대한 그 멘탈리즘이 이 변동에 의해서 거의 없으신 분들이 누적 수익을 잘 쌓으시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먹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은 매매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차트를 보고 어떤 시장을 대변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월물이 이제 변경할 때 어떤 시장에 대한 환경 고려라든가 매매 스타일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녹아들지 못한다면은 이 모멘텀 구간을 쉬고 가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 매수, 매도만 투자라고 볼 수는 없고 쉬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고 또 전략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조급하고 답답하실 때는 잠시 좀 심리적으로 가다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김감래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유로 FX의 정확한 매수, 매도값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정확한
정확한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정확한 매수 매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일 유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내일 자리가 내일 모레 진입하셔도 괜찮아요. 내일 모레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뭐냐면은 네. 내일 이제 지금 들어가라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지금 자리는. 내일은 좀 리스크가 큰 네. 날이기 때문에. 네. 내일 아마 이제 음봉 형태로 마감이 된다면은 내일 음봉에 대한 어떤 고점 값이 손절가가 될 거예요. 내일 음봉에 대한 고점 고가가. 예. 그거를 좀 유지하면서 차라리 내일 모레 진입하는 게 좋아요. 내일 모레. 이거 엄청 흔들 텐데 변동폭으로. 그죠? 손절가 아예 지정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잭슨홀 회의 때 어떤 가능성을 보고 간다면은 전고가 자리를 보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끌고 가도 괜찮죠. 그죠? 근데 내일 보고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가면님.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 내일 모레 진입하세요. 내일 모레.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져요. 아시겠죠? 지금은 좀 비추천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차트를 분석 안 하는 게 아니라 잭슨홀 웨이 때 이 변동폭이 엄청 심해요. 그걸 고려해서예요. 아시겠죠? 그냥 컷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손절가 지정해도. 그냥 흔드는 자리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일 모레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내일은 좀 쉬고 내일 모레 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 열려 있으니까 내일 모레 궁금하시면 다시 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질문 만나볼게요. 조막송님께서 주셨고 2014년에서 2015년도에 2.5%까지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다가 발작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야 증시에 충격이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좀 정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서 15년도 2.5%까지 금리 올린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저거 국채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가? 국채금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조막수님께서 혹시 보고 근데 계신다면 금리를 올렸다는 시간으로 표현은 답변을 좀 기준금리에 주시면 대한 표현 좋겠네요.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2.5%까지 올린 거는 17년도 좀 넘어서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4년도, 15년도는 미국이 테이퍼링하는 시기라 제로금리 벗어나는 그 타이밍이었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좀 정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질문을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상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그 앞에 내용들은 제외하고 그 뒤에 이 어느 정도 선까지 미국이 금리를 금리 인상을 올렸다가 발작한 게 아니라 증시에 저때 충격이 우리 어제 얘기했던 그 네네. 있잖아요. 그 누구죠? 버냉키. 예. 버냉키 발작.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긴 해요. 제 저때 버냉키 발작이 있었거든요. 저때. 네. 네. 좀 질문에 대한 형태가 좀 객관성이 좀 떨어져갖고 이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조막수님께서 혹시 보고 계신다면은 질문 내용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서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로버스트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7월 FOMC 의사록은 연준 위원들의 대부분이 연내 테이퍼링을 이야기하던데 이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안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오늘 마스터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담겨 있긴 하네요. 네, 일단은 로버스틴 말 다시 한번 아까 내용을 얘기하자면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재료만 던진다라고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재료만.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강한 시그널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그래서 완화적인 표현이라는 한 거잖아요. 아까 네네. 전에 완화적. 이 표현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에 못 미칠 거다. 네. 이런 표현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후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터키 외환 위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한국과 터키 간의 통화 스와프가 진행되었었고요. 근데 이게 우리 증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통화 스와프로 환율이 오른 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아예 없습니다. 저 이거 터키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공부해야 될 판이네요. 예, 너무 무엇이든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사는 집까지 물어볼 것 같아요. 예, 통화 스와프라는 건 뭐냐면은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미국하고 체결했었죠. 네. 비상사태 발생 시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야, 우리 미리 체결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나 달러 줘. 내가 원화 줄게. 이거예요. 우리가 달러가 긴급하게 조달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앵커님하고 같이 한번 비춰주시죠. 예. 자, 앵커님이 빨간색이니까 전 어떤 역할인가요? 미국으로 하죠. 예. 네. 미국이에요. 네. 제가 한국이고 제가 너무 이제 달러가 필요해요. 시장에 대한 어떤 국제 경쟁력이 필요해요. 그러는데 사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사전 체결. 야, 너네가 원할 때 원화를 언제든지 해줄 수 있게. 네. 나도 대신에 원할 때 언제든지 이걸 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 국가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 1차는. 그렇네요. 원할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아무 나라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까요? 하지 않죠. 안 해요. 긴축통화 국가인데. 네, 안 해요. 근데 얼마 안 됐죠. 네, 미국과 통화 스와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 말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뭐 크게 이제 환율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다만 그렇군요. 국가 경쟁력이 좀 더 위상이 높아졌다 이 정도로만 평가하는 거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환율을 거래한 게 아니잖아요. 네. 상황이. 근데 만약에 이 통화 스와프를 긴급하게 했다는 건 예. 사실상 위기가 도래왔을 때 통화 스와프를 이용하는 거지. IMF 때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갑자기 긴급하게 달러가 필요해요. 야, 미국, 우리 그때 계약한 거 있잖아. 우리 빨리 달러 줘. 이것이 자금이라도 맡게 어떻게든. 알았어. 하면서 주는 거예요. 네. 단순히 SOS를 요청하는 그죠. 거네요. 근데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가 경쟁력에 대한 위상이 올라가는 거, 환율에 대한 변동, 실제로 이제 바꾼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증시에 대한 변동 무관하다고 봅니다. 현실상. 네. 실제로 위기가 도래했을 때 쓰는 게 통화 스와프 계약이에요. 위기가 도래했을 때.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터키랑 체결을 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많은 나라랑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놓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미국 입장은 아니죠. 미국 입장은. 그런 의미로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뭘 바꾸고 뭘 어떻게 하고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요소는 굉장히 낮다고 평가합니다. 이상. 그러면 터키 외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통화 스와프 정책을 체결을 한 건가 보네요.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죠. 네.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신세계 리턴즈가 터키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에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네, 작년에 천연가스 ETN을 좀 했었는데 올해는 천연가스가 왜 이렇게 빠지지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천연가스가요? 네. 원자재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는 구리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오늘은 천연가스.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은 그 ESG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ESG. 우리 서울경제 이제 주식 패널 전문위원들이 계속 언급하는 게 ESG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그렇죠. 그죠? 탄소 중립 효과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급을 막아버리는데 어떻게 떨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 20년간 그건데, 와. 그죠? 가파르네요, 굉장히. 네, 굉장히 가파르죠. 자, 근데 지금은 탄소 중립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유가든 사실 이제 에너지 관련해 갖고 수요는 올라가고 있는 형편인데 수요는 경기 회복이 되니까 근데 공급은 제한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공급은.
설비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에요. 회복 전에 대한 대비 상황과. 근데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하는 목표는 원래 수요도 줄이는 거다. 공급도 줄이면서 수요도 줄이는 거죠. 덜 쓰자 이거예요. 덜 만들고 덜 쓰자. 근데 지금 시장 환경상 덜 쓸 수는 없다 이거예요. 아직은. 전기가 대체하기엔 아직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럼 지금 매크로 환경이 공급량은 급하게 줄이는 상황인데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게 아직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 가스를 대체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대변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도 최근 낙폭이 좀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제 70레벨링이잖아요. 계속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도. 에너지든 유가든 간에 이제 상위에서 노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탄소 중립에 대한 연말까지 시장 매크로 환경이 조성돼 있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천연가스까지 짚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네, 천연가스 알아봤는데 바로 유가도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유가 관련된 질문입니다. 멕시코만 화재 영향이 정상화됐는데 몇 주가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코가 세계 유가에 얼마나 큰 비중이 있길래 그럴까요? 하고 꼬르노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작아요. 아, 작습니까? 네, 작은데 유가가 그렇군요. 그 단기 이슈에 의해서 진폭이 좀 움직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0 그게 이제 500틱 내로 좀 움직이는데 당일 이슈에 의해서 시장에 큰 어떤 추세는 만들지 못해요. 지금 멕시코만보다 사실 저는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이게 항상 제가 이제 유가를 보면요. 항상 뭐 테러든 뭐든 이게 계속 터져요. 뭐 비행기가 격추했다, 뭐 했다, 뭐 여기 유조선이 뭐 불탔다, 공격으로, 뭐 멕시코만 급습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금방 없어질 재료예요. 시장 영향으로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여태까지 그래왔거든요. 다만 이제 오펙이라든가 셰일가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표, 상황, 이거는 시장 영향이 크게 가요. 추세에 대해서.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9월 초에 있을 오펙 회의가 오히려 집중 요소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최근 감산 완화해 갖고 이 부분을 보류한다면 유가는 다시 한번 상승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 오히려 좀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멕시코만 관련해 갖고 뭐 얘기하면은 뭐 공급량이 어쩌고 수요량이 어쩌고 그 단기 이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길게 이건 끌만한 소모성 재료로는 판단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거예요. 다만 오펙 플러스에서 그 감산 완화에 대한 부분을 보류한다면은 이건 시장 영향은 좀 있어요. 좀 길게 갑니다. 한두 달은 길게 가요. 그게 추세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멕시코만 화재 자체는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오히려 9월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환율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증시 영향이 미비하다. 다만 이 국채금리 상승을 했을 때 증시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국채금리 상승 징후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그리고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증시에 자금이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일단은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보면서 잠시만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징후 그리고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을 했을 때 증시에 투자를 다시 해도 될지 이 두 가지를 질문 주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샘플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샘플을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떤 샘플을 보여주실까요? 자,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 오늘 펜이 안 돼가지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하자면은 올해 1월에
뭐 있었죠? 앵커님 기억나시나요? 올해 1월이요? 예. 새해 1월 죄송합니다. 뭐가 있었죠? 예, 올해 1월에 여러분들 기억 가물가물할 거예요. 1월 5일 날 국채 금리가 급등하죠. 이거 한번 보세요. 1월 5일 이후 그랬네요. 기간인데 갑자기 급등을 해요. 1.7%까지. 왜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이게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요. 조지아주라고 미국에 있어요. 조지아주가 민주당이 네. 먹어버리면서, 제가 먹었다는 표현을 하는 건 좀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돼요, 상하원을. 그럼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은 뭐냐면은, 그때 그 전까지 바이든 정부가 밀어붙인 게 뭐냐면은 돈 막 뿌린다요. 야, 나 다 필요 없어. 나 이 인프라 정책 이거 슈퍼부양책을 펼쳐버릴 거야. 올해 초반까지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싸그라들었는데, 근데 조지아주를 민주당이 딱 장악을 하는 순간 이거는 그냥 바이든 말대로 입법되고 패스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되나요? 국채 발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은 미국, 중국, 일본에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국채를 공개 시장에 던지는 거예요. 파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슝 하고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 국채 발행을 늘릴 게 누구보다 뻔히 보이는데. 안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1.7% 찍고 다시 내려오는 이유는 이때부터 바이든 정부가 슈퍼부양책이 축소가 되기 시작해요. 공화당 반발로. 그죠? 4조, 이제 우리 이제 5월까지만 가더라도 뭔 얘기냐면 4조 부양책, 슈퍼 부양책 발표 이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건 1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공급량을, 국채를 발행하는 기관이 누구예요? 미국 정부예요. 재무부고. 그죠? 정부랑 재무부를 좀 같이 칭하겠습니다. 산하기관이니까. 그러면은 이 정부에 대한 행보가 중요한 거죠. 급등 요인이. 그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니까. 조지아주 되니까 급등했던 거는 너무 당연하게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할 가능성을 시장 전체가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싸그라들었죠. 근데 연말에 다시 한번 이제 공화당과 4분기 때 민주당이 합의한다는 내용이 나와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급등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시간이 네. 없는 관계상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또 바쁘게 달려다 보니까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신세계 리턴즈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팁 알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